네, 시청자 여러분, 정제수의 트리뷰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신세계, 결국은 그 붕괴로 간다. 지금 전 세계는 낮은 금리뿐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라는 또 마이너스 금리 국채라는 시장을 형성해서 장기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은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과연 이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결국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정제수의 트루TV 방송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국채는 채권을 매입 시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채권에 매입할 때 오히려 이자를 내는 채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가치, 경기 불안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는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 같으면은 플러스 채권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자를 받았었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채권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자를 내고 채권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안전 자산 중에 이 채권이 가장 안전하다 라고 금융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내에도 나름대로 수익과 안전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 또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운영한 지가 벌써 유럽은 2014년째부터 시행이 됐었고 일본은 2016년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장기간 운영을 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3년 만기 국채 금리를 살펴본다 그러면 현재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영국, 한국, 미국 등은 지금 현재 낮은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는 알다시피 현재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16.83조 달러 정도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현재 국채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형성된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 많은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버블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각국 경제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여 여전히 저성장,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를 더 촉진하고 또 기업은 이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아서 실제적인 생산성 있는 현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성불한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이 더 이상 예금을 축적하지 말고 시중에 풀어서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성장,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독일, 일본 등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돼서 현재 16.7조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 패단을 본다 그러면은 이 국채 발행 징계로 은행 수익성 악화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연기금들의 수익 감소, 연기금도 당연히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익을 기존에 해왔었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피해봤던 해외 금리 연계형 상품 DLS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손실이 컸던 투자한 투자들의 손실들이 현재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국채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엔 양적 완화로 더 증가 추세가 될 것이다. 이유가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아서 많은 부채를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국채는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2014년 8월 30일부터 22가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또 채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기조를 하다가 일본이 2016년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가 2018년 10월 사이에 금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월 4일날 5.7조 달러라는 그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양적 완화를 해서 2019년 8월 30일 날짜로는 16.8조 달러 정도까지 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 12월 30일 날짜로 살펴봤더니 그 안에 많은 양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2020년도에는 또 22가 안고 있는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욱 중과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현재 22의 성장률을 살펴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독일은 지금 21을 끌고 나가고 있는 EU존 국가 중에 핵심적인 국가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이 독일이 2018년도, 19년도에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현재 0.5%, 전체적인 유로존 성장률이 2019년도에 약 1.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성장, 저물가에 현재 닫혀 있다. 거의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이 마이너스 금리, 또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향후 경제, 또 향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현재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국채금리 추세를 각 나라별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현재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1년물에서 한 장기 국채 30년물까지 쭉 살펴봤더니 현재 마이너스 현재 국채를 보유한 부분들이 현재 거의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 국채 발행량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아직까지는 저금리 거의 2% 이하대의 현재 국채 금리를 현재 보유를 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증가로 특히 은행 수익성 부분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연기금 수익 감소, 해외금리 연계형 상품에 대한 투자 상품이나 투자 손실이 현재 앞전에 말씀한 같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ECB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예금이자 대신에 이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신 이 은행에 돈을 여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도리어 이 수수료를 내고 보관할 수밖에 없는, 예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MF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 현재 10년물 금리 추이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2018년 8월에 발행됐던 현재 일본 현재 국채가 현재 0.103으로 발행이 돼서 2019년 8월달 같은 경우는 1년치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0.287로 현재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0.331에서 출발해서 금리가 약간 올랐다가 결국에는 현재 2019년 8월 한 1년 가까이 와서는 마이너스 0.719 매우 많은 금리 변화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현재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이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장기물, 10년물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럽 시중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위스켄 은행에 750만 네르 크로네, 우리나라 돈 한 13억 정도 이상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0.6%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UB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정도 이상을 예치를 하게 되면 도리어 이 보관료 수수료를 0.75% 정도를 현재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도 한 13억 이상을 예금을 하게 될 경우에 0.4%, 그래서 수수료 불가하는 유럽 시중 은행들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라도 채권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금융권에서도 이 마이너스 채권을 보유를 하고 현재 거래를 하는, 또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 아직까지는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채권을 사게 될 경우에는 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그 속에서 이 금융권에서 많이 알고 있는 백홀더 효과, 이 말은 가치 없는 투자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가 상품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재 샀던 그 가치 기준에서 이 상품 가치가 틀림없이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해서 일단은 이 채권을 사는, 그래서 사실상 비용을 내고, 마이너스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내고 투자의 특권을 사들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그래서 보유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아서 충분히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백홀더 효과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앙코 리서치 비앙코는 모두가 미친 듯이 이런 물건을 사고 있다. 양적 완화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렸고 너무 많은 돈이 국채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던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해치입니다. 당연히 미국 투자자라면 종종 환율 변동성을 보고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 해치 비용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채권 금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는 마이너스 금리 유럽 채권을 또 보유하면서도 이 환 해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간 한 3%의 추가 수익률을 보는 그런 부분이 또 그 마이너스 채권이라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 부분을 두 번째로 소개를 시켰습니다. 롤다운 효과. 세 번째로는 롤다운 효과. 채권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은 시가 평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 커브를 활용을 해서 장기 채권을 매수한 뒤 잔존 만기가 줄어드는 동안 커브상에서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 롤다운은 만기 전에 이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그 수익을 보는, 특히 글로벌 채권 투자자가 빈약한 수익을 내는 일본 국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많은 그 활용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롤다운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 빈약한 수익이지만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이너스 국채가 현재 시중에 특히 기업, 민간 기업에 어떠한 효과가 오는지 그러한 부분, 크레딧 시장에 큰 교란이 올 수 있다. 이 국채는 마이너스인데도 안전자산으로 살려는 수요가 많은 반면 또 회사채는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 살려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다 그러면은 회사채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A등급이라든가 B등급도 똑같이 0%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A가 신용도가 높고 B가 신용도가 A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 현재 금리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신용평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서는 회사채인 경우에는 다 똑같이 0%로 적용이 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한 회사채는 매우 큰 혼란이 오고 이 신용시장에 대해서 이 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치명적인 현재 약점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그 불리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너스 현재 금리 채권을 현재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권에서 보고 있는 피해 사례를 갖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MNF 설정액, MMF라는 것은 현재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예금식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하루만 돈을 맡겨도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이나 일반인도 보통 많이 은행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설정액인데,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 말 1.6조 엔에서 2016년 말 650억 엔으로 96%가 감소를 했고, 현재 2017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생명보험, 퇴직연금회사의 순영국이 악화돼서 일본은 2016년도에 9,90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죠.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상품인 DLS, 이 경우에 독일 10년물 마이너스 국채 피해를 봤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국채를 샀을 때의 국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25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0.01이 떨어질 때마다 원금이 현재 깎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기가 됐을 때에 아마 이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 손실이 51점에서 95.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깡통을 차는, 거의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거의 89.1%를 현재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실을 봤던 부분들이 현재 그 분쟁, 조정 중인 거로 그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이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과 이 골드 연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골드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유가라든가 이 달러 인덱스하고 매우 높은 현재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과 매우 높은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골드 가격이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빨간 현재 그 부분이 현재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대한 현재 그 총합 현재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부터 본격적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현재 채권 총액을 현재 표시한 그래프고, 보신 바와 같이 골드 가격은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 총액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까지 통계 처리가 안 됐지만은 현재 거의 1500 그 이상을 현재 골드 가격이 보여주고 있고, 2000년도 20년에 가서는 틀림없이 현재 그 마이너스 금리 채권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골드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문가 건들락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늘어날수록 금값도 뛸 것이다. 건들락은 지금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이 꽉 찼기 때문이다.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금융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채권이죠. 이 채권이 마이너스 채권이라도 이 많은 발행량이라도 꽉 찼기 때문에 더 안전한 자산을 이 금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단순한 침체에 의한 금값 상승이라기 보기는 힘들다. 낙검 버블 붕괴 시에도 상승하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도 금값은 하락했다. 지금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침체 공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달러 약세를 동반한 인플레이션 가속이 채권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금값을 상승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채권이라도 기이한 채권이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으면서 금값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건들락은 핵심적인 내용이 이 현재 금값 상승 요인이 이제 과거 같으면은 달러 인덱스, 유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 금값을 현재 그 변화를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현재 1990년
그리고 2000년도 와가지고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10년물 국제금리가 2014년 이후로 본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더 떨어질수록 이 금값은 더욱더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물 국제금리도 지금 2020년도 추정하겠는데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금값은 상승 현재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이 골드 가격이 현재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마이너스 현재 국제금리 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추세에는 이 금리가 더욱더 이 경기 하강과 불황으로 인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더 내려가고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현재 1,500원 선에서 현재 머물고 있지만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장기 불황. 경기가 현재 좋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기업 구조 조정은 현재 지연으로 인해서 좀비 기업들이 많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많은 돈이 현재 유동성이 완화되었지만은 이 자산 가격에 많은 투자를 해서 오로지 이 흉분 효과만 어마어마한 자산 버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버블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 부채의 급증이며 국제금융협회는 2020년엔 글로벌 부채가 255조 달러가 넘어설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빅댓 크라이시스를 디플레이션 공황의 부채 순환주기에 의해서 현재 7개 단계로 해서 현재 순환주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부채 현재 사이클로서 과거를 본다 그러면은 1929년 대공황, 1989년도에 일본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기 부채 사이클로서 예측을 했던 현재 디프레션 공황의 부채 순환 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 시대는 이 탑 단계로서 이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현재 와 있다. 그래서 곧 붕괴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현재 레이 달리오의 빅뎁 크라이시스 현재 부채 순환 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금융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돈이 돌지 않고 불안 심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을 꺼내지 않고 꽁꽁 싸맵니다. 또 더불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그러한 부분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로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례들이 늘고 갈수록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기금,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이 디폴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결국에 가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 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